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또다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의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최 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지난 7월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든 법원 앞.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동업자에게 속았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 2013년 349억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인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차명으로 성남 도촌동 땅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미 불법 요양병원 운영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라는 이유로 바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인 동업자 안모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최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방청석 의자에 눕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재판이 끝나고 20여 분 뒤 변호인 부축을 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인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되는 판결일 텐데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오늘 선고 결과 항소하실 겁니까? 최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과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 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오늘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가짜 잔고 증명서는 이미 지난 2016년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4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에 나서지 않다가 지난해 처벌 가능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야 재판에 넘겨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이 최 씨의 대응 논리를 담은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유독 오래 걸린 검찰의 최 씨 수사 과정을 윤수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1심에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잔고 증명서는 총 넉 장, 340억 원대 규모로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씨는 2016년 동업자의 형사 재판에 나와 잔고 증명서를 가짜라고 인정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흐른 2019년 이 의혹을 수사하라는 진정서가 들어오자 사건을 배당해놓고도 검찰은 넉 달 넘도록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3월 MBC 스트레이트의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그제서야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잔고증명도 어디 써먹는다 그러면 내가 해줬겠냐.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해준 건 아니지만. 최 씨는 처벌 가능 시효가 끝나기 직전 가까스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위조 사실을 공공연히 자백했는데도 법정에 세우기까지 4년이나 걸렸던 겁니다. 당시 검찰은 사건 관계자의 고소 고발이 없어 수사에 신중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봐주기 수사 의혹은 여전합니다. 윤석열 총장 시절 대검찰청은 가짜 잔고증명서 의혹과 관련해 대응 논리 등을 담은 이른바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최 씨는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도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줄줄이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과 달리 최 씨만 처벌을 피해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이 다시 수사해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보석 취소를 신청해 최 씨의 재수감 여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장모까지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실형을 받자 사위인 윤석열 후보는 과잉 수사라던 기존 주장과 달리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동안 장모 의혹을 두둔해온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만 해도 사위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검찰의 과잉 수사고 통장 잔고 위조 사건도 장모에게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또 사기도 당하고 또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도 하고. 그런데 장모 최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자 윤 후보는 판결 내용에 대해선 가타부타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제가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잔고 증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이어 장모까지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실형을 받자 일단 자세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 현재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야당 의원인 점도 윤 후보로선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지금 장모가 김모 신한저축은행 직원과 공모를 해서 이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검사 사위가 현직에 있을 때는 기소도 안 된 사건들이 하나둘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며 장모를 두둔해온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수건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두둔해왔습니다. 과거 장모를 두둔했던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정의당도 사위 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거엔 제대로 수사를 받지도 단죄도 없었다며 윤 후보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 대응 문제로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머지않아 코로나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먹는 알약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화이자가 만든 먹는 알약 치료제를 처음으로 승인했는데요. 12살 이상 청소년과 지병이 있는 노인들도 조건만 맞으면 먹을 수 있어서 코로나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의 먹는 알약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복용 대상은 성인과 몸무게 40kg 이상인 12세 이상 청소년으로 입원할 만큼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 먹어야 하고 이미 입원할 정도로 진행된 경우엔 복용을 제한했습니다. 노인과 비만,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되지만 신장과 간 질환이 있으면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임상시험은 18세 이상 성인 2,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증상이 나타나고 닷새 안에 복용을 시작하면 입원과 사망을 88%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think it's a game changer. With this pill, we are expecting that instead of 10 people going to hospital, only one will go, and actually no one is dying. 하루에 6알, 닷새 동안 모두 30알을 복용하는데 이 한 코스 가격이 $530, 약 63만 원 정도입니다. FDA는 백신 미접종자들도 보호 가능하지만 알약이 백신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이자 알약은 획기적인데요. 다만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복잡한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 생산에 6달에서 최대 8달이 걸립니다. 당장 이번 겨울 오미크론과 싸우는데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화이자가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이 18만 코스인데 이마저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먼저 확보했습니다. We do have 10 million doses ordered, which is the largest amount of any country in the world, and 265,000 treatment regimens will be available to us in January. 백신처럼 알약도 선진국들이 우선 차지해 가난한 나라는 전염병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우리 정부는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7만 명분에 대해 구매 계약을 마치고 추가 구매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쯤 이 알약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정부는 다음 주까지 국내 긴급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선구매로 확보한 먹는 치료제는 40만 4천 명분. 이 가운데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7만 명분에 대해 구매 약관 체결까지 마쳤고 추가 구매 물량을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승인 시기는 화이자사의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신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화이자사의 자료를 받아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만큼 국내에서의 사용 승인도 올해 안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긴급 사용이 결정되면 재택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고 고위험군의 경증, 중등증 환자 치료 병원에서는 항체 치료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활용성의 측면에서 재택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고 투약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확진자에 한해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입 시기도 당초 예정된 2월보다 앞당겨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오늘로 예정된 관련 발표를 연기하면서 추가 구매 물량이 다음 주 더 늘어날 수 있고 도입 일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제약은 우리나라에선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 물량 확보가 관건입니다. 도입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령이 높다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투약을 한다면 의학적으로는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먹는 치료제가 획기적이지만 감염 위험 자체를 낮춰주지는 않는 만큼 미접종자들의 경우 여전히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는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새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줄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중환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높은데요. 정부가 20일 이상 지난 중환자 200여 명에게 이제는 일반 병실로 옮기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옮길 병실을 못 찾거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혼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1,083명, 사망자는 109명으로 둘 다 역대 최다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수는 6,919명, 어제보다 537명, 일주일 전보다는 700명이 줄었습니다. 3차 접종과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코로나 증가세가 확실히 느려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다음 주쯤이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증자 사망자 수는 환자 발생에서부터 이게 나타날 때까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된다라고 하더라도 당분간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병상 가동률도 79.1%로 일주일 전보다 2.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화 상태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하려면 기존 환자들 중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감염력이 없어진 환자들이 병상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료기관 42곳에 있는 중환자들 중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20일이 넘은 210명에게 전원이나 전실 명령을 내렸습니다. 20일이 지나면 감염 가능성이 떨어져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는 겁니다. 전원 명령을 받은 환자 210명 중 89명은 일반 병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약 63명의 중환자들은 당장 옮길 병실이 없는 데다 상태도 위독하다며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가 이제 인공호흡 치료 같은 중환자 치료가 이제 필요한 분들이다 보니까 전실할 곳을 찾는 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료진들은 전원 대상과 시기를 정부가 현장 의료진들과 협의해서 결정해야만 혼선도 줄이고 병실 확보도 쉬워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정부도 전원 명령은 치료 중단이 아니라 격리 해제의 개념이라며 개별 병원에서 환자 상태에 따라 전원 연기를 요청하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치료 현장은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중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응급실이 코로나 환자들로 채워지면서 일반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응급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응급실. 사흘 전 60대 재택치료 환자가 내원했지만
병상 배정이 안 돼 응급실 내 격리 공간인 음압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 병원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23개가 모두 찼기 때문입니다. 복수가 찾으면서 최근에 호흡곤란이 많이 심해졌다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상이 없어서 3, 4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병상 수보다 더 많은 확진자들이 몰리면서 응급실에 설치된 음압실 7개도 2달째 포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뇌출혈이나 폐혈증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다른 일반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전에 해결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3, 4일 쭉 유지가 되니까 환자를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119 환자들도 아예 못 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의료계에서는 심혈관이나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응급 환자들 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지연이 되는 거죠. 몇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못 들으면 사망하는 거잖아요. 결국 전체 코로나 병상을 많이 빨리 확보해야만 응급실 대기 환자도 줄이고 일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도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들의 협조를 얻어 다음 달 중순까지 코로나 중증 환자 병상 350여 개를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대위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좀처럼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 중에 한 명으로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면서 전면전에 돌입했고요. 장 의원을 비롯한 윤 후보 측 인사들은 윤핵관은 실체가 없다면서 이 대표가 민주당만 이롭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대위에서 물러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들과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윤핵관들이 호가호위를 하고 있다며 윤 후보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전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무슨 정치 장교입니까? 심지어 장 의원은 부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벗어나면 전 국민이 제보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나아가 선대위 해체 말고는 윤핵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없이 오늘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해체 주장엔 선을 그으면서도 윤핵관을 향해 공개 경고를 날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후보와 좀 개인적으로 좀 가까운 거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가. 윤 후보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모욕적 인신공격이라며 진흙탕 싸움은 민주당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윤핵관의 실체가 뭐예요? 제가 익명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후보도 장 의원이 무슨 윤핵관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상황실장을 그만두고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윤 후보 측은 선대위를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한 김종인 위원장도 면전에서 반박했습니다. 한근 인력을 비교해 보면은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가 굉장히 슬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측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 밖에선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와 윤 후보가 영입한 신지혜 부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이틀째 호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 오늘 전남 지역을 찾아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중에는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힌 것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입당은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한 지역 민심을 감안했다 해도 자기 당을 대놓고 저격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정권 핵심 인사들을 비판하기 위해 80년대 민주화 운동도 자유민주주의와 수입한 이념으로 갈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죠.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소수가 현재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입 이념으로 남미의 종속 이론과 북한의 주체 사상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5.18 성지 호남에서 색깔론을 자행했다.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담긴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광주 AI 데이터 센터를 찾아 4차 산업혁명의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며 지역 현안 공약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1박 2일 호남 방문과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하는 정책 행보도 병행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향후 2년간 아예 적용하지 않고 내년 주택 공시가격도 작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되 그전부터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는 종부세를 집을 팔 때 내도 되게끔 허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자, 앞서 극빈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는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도 정치권에선 오늘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말실수였다고 엄호했지만 다른 당들은 자유마저 하사품으로 여기는 특권의식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모른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는 사회적 약자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앞뒤 문맥을 봐달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경제적 그 능력도 좀 올려주고 그리고 교육을 더 받게 해서 어려운 분들 더 도와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민의힘에선 말실수가 너무 잦을 뿐 아니라 대처도 미숙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발언 취지는 이해하지만 말실수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또 말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자유를 고갈하려면은 뭐가 좀 자기에게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실수도 실수지만 즉시 바로잡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교정하고 정정하고 그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뭘 했죠? 반면에 다른 당에선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자유까지 하사품으로 여기는 뿌리 깊은 특권 의식이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의당은 자유를 가져온 게 특권층이었는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이었는지 역사부터 돌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많이 배운 검찰 나리들이 독재 정권을 지키는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투쟁과 각고의 노력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민주당도 윤 후보의 실언은 모두 서민들을 적선의 대상으로 보는 극단적인 특권의식에서 나왔다며 엎드려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전격 회동을 하고 재집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경선 이후에 자맹을 해오던 이 전 대표, 이 후보와 함께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선대위 전면에 나섰는데요. 이 후보는 탈당 인사들의 복당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도 선언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출범 직후 51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아닙니다. 뭐 대표님 배려해 주신 덕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네, 너무 이제 산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경선 후 첫 식사회동을 가진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선대위의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를 신설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복지국가 구현, 한반도 평화, 국민 대통합 등 차기 정부 의제를 발굴하는 데 이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차기 민주정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폐쇄 중인 당원 게시판을 다시 열고
경선 과정에서 징계받은 당원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에도 공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통일을 지향하기엔 늦었다 같은 과거 이 후보의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다움을 지켜달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긍심을 갖고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에게 상처를 줘선 안 된다고 당부한 건데 이 후보도 동의하면서 균형을 잡고 가는 게 쉽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 측은 열린민주당과 연내 합당을 추진하고 탈당 인사들도 내년 초 일괄 복당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야권 지지층의 결속과 동시에 중도층을 향해서도 내분 양상인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받던 중에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서 연일 이재명 후보에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특검 수용도 거듭 촉구했는데요. 이 후보 측은 몰랐다는 건 사실이라면서 특검을 맡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시장 재임 때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관련 선거 유세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된 뒤에야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인 2015년 김문기 당시 개발 1팀장이 10박 11일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수행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택적 기억으로 일부러 외면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저희는 대장동이 궁금하다는 거죠. 나아가 이 후보가 정말로 특검을 원하면 야당이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핵심 키맨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후보 측은 출장을 다녀왔다 해서 산하기관 팀장들을 시장이 일일이 기억할 수 있겠냐며 시장 때 몰랐던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도 야당이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은 빼고 추천권도 갖겠다고 고집하는 게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역공했습니다.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중립적인 특검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이 특검 임명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지지율 반등이 기대될 때마다 대장동 문제로 공방이 벌어져 곤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아이의 입양과 관련한 인상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친부모가 살아있더라도 조부모가 키우는 게 아이에게 더 낫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럴 경우 할머니가 엄마가 되고 친엄마는 누나가 되는 등 친족 관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불허했는데요. 대법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양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생 때 임신한 딸이 낳은 아이를 생후 7개월부터 수년간 키워온 A씨 부부. 아이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엄마, 아빠로 알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자 부부는 외손주를 입양해 자녀로 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입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아이 친부모의 동의를 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친부모가 생존해 있어 나중에 가족 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외조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큰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친부모의 동의 등 요건을 갖췄고 아이의 복리, 즉 행복과 이익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양으로 아이에게 유익한 점과 우려되는 측면을 세심히 살펴보라며 사건을 울산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내부 질서나 친족 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아이의 복리가 우선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입양을 하지 않는 게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 구성이 되어주는 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게 아이를 가장 많이 보호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주를 입양할 경우 조부모의 나이와 양육 능력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나쁜 아빠들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 들어보셨습니까?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국가가 직접 이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법원이 이 사이트 운영자가 사적인 제재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개설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름과 얼굴, 직장까지 공개하면서 무책임한 부모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제 양육비를 해결하는 걸 보고서 뭐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이라 괜찮은 건지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2년 반 만에 내려진 항소심 결론은 유죄. 재판부는 양육비 문제는 개인 사이 돈 문제를 넘어 공적인 사안이라면서도 법대로 하지 않고 사적 제재로 명예를 훼손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처럼 공익성은 인정했지만 그 방법은 지나쳤다는 논리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신상 공개를 자초한 면도 있지만 과연 얼굴과 직장까지 공개하는 게 공익을 위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처벌은 벌금 100만 원에 그쳤고 그나마도 죄질이 가볍다며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나쁜 부모의 명예보다 아이 생존권이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상대방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그 사람의 명예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하라. 이거는 결국 피해 당한 대로 그냥 살라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배드파더스 논란 뒤 2년 만에 정부는 제도를 정비해 올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 배드파더스는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배드파더스 사이트라든지 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배드파더스 대표는 상고하겠다고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끔찍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60년 뒤 우리나라는 한 해의 절반이 여름이 되고 그중 절반은 폭염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데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닐까요? 장유진 기자의 보도 보시죠.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석 달간 계속되고 한 해의 절반이 여름이 되는 나라. 기상청이 전망한 60년 뒤 한반도 날씨입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6차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후를 상세 분석한 결과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지금 추세를 유지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여름이 170일로 늘어나고 겨울은 39일로 줄어듭니다. 폭염 집중 지역도 현재와는 사뭇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른바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 등 경상권의 폭염 일수가 가장 많지만 21세기 후반에는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이 더 더워집니다. 수도권의 폭염 일수는 7.8일에서 86.4일로 급증하고 충청권도 89.1일로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열대야 일수는 지금보다 최고 71일가량 늘어나는데 특히 일 최저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도 빈번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 초열대야가 관측된 것은 강릉과 서울에서 단 3번뿐이었습니다.
무의도일수록 기온의 증가폭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남부지방보다는 중부지방 쪽에서의 어떤 고온의 증가. 반면 제주도는 폭우가 증가해 하루 최대 강수량이 현재보다 56%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21세기 후반에 2.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한 중소자동차 부품업체 회장이자 주요 스포츠협회 회장인 이모 회장의 성폭력과 갑질 의혹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회장의 비서가 지속적으로 당한 피해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과 하루하루 적어놓은 기록들을 MBC가 입수했는데요. 그 안엔 첫 번째 회식부터 비서에게 성추행을 하고 사무실과 집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안마를 시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고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19일 한 자동차 부품업체 회장실, 비서가 녹음한 이모 회장의 목소리입니다. 너 스트레스 안 되지? 아니 좀 위로를 던져봐. 너 스트레스 아닌데? 허벅지가 있으니까 조금씩. 여성인 비서를 몸 위에 앉으라고 한 뒤 안마를 지시합니다. 이 직원이 비서로 근무한 2018년 6월부터 쓴 다이어리입니다. 2018년 6월 25일 환영회식 첫 대면 나 너 좋아해도 되니 바람마 뽀뽀 죽고 싶을 정도로 싫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회장 사택에서 2차를 하자던 이 회장이 갑자기 발을 안마해달라고 시키더니 다른 사람이 자리를 뜨자 급기야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내리 좋아해도 되냐고 그러다가 키스를 하셨어요. 갑자기 오셔서 눌러버리니까 저는 집에 가보겠다고 정신없이 미친 듯이 나왔었죠. 하지만 당시 37살 미혼이었던 피해 직원은 신고를 하진 못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가족이 사기를 당해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회장이 마당발이라 겁이 났다고 합니다. 당장 이제 나가야 될 돈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준비를 해서 나가자 하던 게 이렇게 와버렸어요. 6월 26일 안마 7월 2일 어깨 3일 어깨 등. 이후 일주일 새 3번. 처자식이 있는 50대 회장과의 관계를 오해받을까 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거기가 뭉쳐. 근데 모든 마사지를 자기가 하면 별로 안 치네. 그렇지 않아? 무리한 요구와 노골적인 신체 접촉은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19일 8시 15분 허리부터 골반, 엉덩이 쪽으로 11시 25분 또 주무르고 왔다. 토할 것 같다. 12시 36분 계속 만졌다. 난 침하다. 글씨가 점점 흐트러집니다. 이 양쪽으로 눌러보려면 다리를 이렇게 들어. 그래서 신경을 치라죠. 14시 40분 집으로 오란다. 어쩌냐. 회사에서 4번을 시킨 것도 모자라 집으로 또 부른 겁니다. 정말 들어가기 싫다. 이 2년 4개월의 다이어리 중 안마 지시는 기록에 남긴 것만 44번, 날짜로는 20일입니다. 이제 고통스러워서 쓰려고 비워뒀는데 너무 힘들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이것보다 더 강도가 심한 그런 행위들이야. 전문 안마업체 연락처도 알려줘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스포츠마스 그냥 다 같이 하는 곳이라서. 내 스포츠마스에서 잘못하면 되게 아파. 최고 인사권자보다 더 권한이 센 사람은 없잖아요. 거절하게 되면 다른 비서 업무를 하기가 불편하죠. 전형적으로 아마 위력, 지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지난해 매출이 수백억 대인 이 업체는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회장은 한 스포츠 협회의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회사에 사직서를 낸 피해 직원은 회장을 경찰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취재진은 입장을 묻기 위해 회사에 찾아가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장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했을 때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라는 건 솔직히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가도 울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도 울기도 하고 좀 제정신 아니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터널 안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서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피해 운전자 2명은 모녀지간이었는데 함께 일을 마치고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의 양정터널. 터널 끝에서 불빛이 반짝이더니 잠시 뒤 앞서 가던 한 차량이 터널 벽 쪽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1차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뒤쪽으로 밀려나와 뒤따르던 다른 차량과 부딪힙니다. 터널 안을 역주행하던 차량이 잇따라 사고를 낸 겁니다. 피해 차량입니다.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보시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26살 옥모 씨가 숨지고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2명은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잃고 거제로 내려와 부모의 가게를 돕던 딸은 엄마와 함께 밤늦게 일을 마치고 각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하늘나라에서도 지 하고 싶은 거, 지가 바라는 거 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으면. 가해 차량은 터널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반대편 차로로 진입해 사고 지점까지 1.6km를 역주행하며 달려왔는데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아마 역주행하는 차선을 잘못 알고 들어가서 당시 정신적인 판단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도 골절상을 입고 입원 중이라면서 회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주 서귀포에서는 만취한 70대 남성이 한 상점으로 돌진해서 5명이 다쳤는데요. 어젯밤에는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을 피해서 차를 버리고 도망갔던 운전자가 경찰의 수색 끝에 다시 잡혀오기도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제주시 오라동의 한 주차장. 경찰이 흰색 승용차 안에서 운전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손전등을 들고 주위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주차장 50m 앞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단속 현장을 보고서는 급히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운전자가 4m가 넘는 빌라 담벼락을 뛰어내려 달아난 겁니다. 잠시 후 경찰에 잡혀온 운전자. 술은 마셨지만 단속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훈방됐습니다. 자, 선생님 20차 나오니까 여기서 훈방해도 됩니다. 잠시 뒤 다른 남성이 경찰에 적발됩니다.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습니다. 제주에서 3시간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모두 8명. 이 중 4명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를 맞아서 들뜬 분위기에 음주운전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난달부터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 장소와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는 게릴라식 특별 단속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7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년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첫째 아들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두 아이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 지난 3월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녀는 인근 병원에서 태어난 아들을 이곳에 맡겼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이었습니다. 잠시 집을 정리하고 오겠다며 나간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리원 측의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아기를 곧 데려가겠다,
이용료를 보내겠다며 시간을 끌었는데 결국 한 달 뒤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애기만 그냥 데리고 이제 왔다고. 자기가 큰아이를 조금 한 이틀 동안만 이제 케어해주고 복수하겠다. 2달 가까이 아기를 돌보던 산후조리원은 이 남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이들은 수사 7개월 만에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는데 지난 2019년 10월에도 첫째 아들을 또 다른 산후조리원에 유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안전한 산후조리원을 선택해 유기하고 배달 일을 하며 숙박업소를 전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여성이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아이를 낳으면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높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확산세로 또다시 도시 봉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인구 1,300만 명이 넘는 시안 도시 전체를 봉쇄한 건데요. 코로나뿐 아니라 유행성 출혈염 환자까지 발생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500여 명이 군대처럼 줄을 맞춰 도열해 있습니다. 수십 대 버스에 나눠 타고 경찰 호위를 받으며 이들이 향한 곳은 시안.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인근 도시 의료진이 긴급 지원에 나선 겁니다.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는 시안은 오늘부터 도시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지난 9일 첫 발생 이후 두 차례 전주민 대상 전수조사에서 2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우선 주민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해 가족 중 한 명만 이틀에 한 번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공항은 폐쇄됐고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3,500여 개 학교도 모두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봉쇄 방침이 발표되자 시장과 마트는 생필품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밤늦게까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大家都来开始囤货，现在超市是人满为患，货架的东西已经所剩无几。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안에서는 지난 18일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는데 중국 당국은 여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만 밝히고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在西安以及渭南一带，且与往年相比，患者数量有所增加，范围有所扩大。 시안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봉쇄 조치에도 공장 가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백신 접종이 중요해진 상황이죠.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부받은 백신을 쓰레기 매립장에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쓰레기 매립지. 대형 트럭이 100여 개의 상자와 마대자루를 쏟아냅니다. 트럭이 버리는 건 쓰레기가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선진국이 중심이 된 백신 분배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해 공급된 건데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날 하루에만 106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폐기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백신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태였다며 백신을 사재기했던 부자 나라들이 유통기한이 끝나가자 가난한 나라에 기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We had no choice to accept these vaccines with short shelf life. Some of these vaccines came in with short lives of about 4 weeks.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백신 폐기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라위가 지난 5월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 2만 회분을 불태웠고 지난달 20만 회분을 폐기한 세네갈은 다음 주에 20만 회분을 또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도로와 전력 사정이 열악해 백신 운송과 보관이 쉽지 않다며 유통기한이 최소 10주 이상 남은 백신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Our major challenge now about moving to Ifon Den. Now
We have only one motorcycle in the clinic, and it's also my personal one. 현재 주요 선진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80% 안팎인데 아프리카는 7%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그동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피해 내용을 진술해서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면 따로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런 법 규정에 대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서울의 한 해바라기 센터 진술 녹화실.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 내용과 조사 과정이 녹화되는 곳입니다. 조사에 함께한 신뢰 관계인이나 진술 조력인에게서 진정성을 인정받으면 진술 영상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증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녹화 진술이 법정에서 쓸모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성폭력 처벌법 조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함께 보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재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 영상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주요 증거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진술 영상 이외의 증거들로 혐의를 입증해야 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반대신문 시 2차 피해 방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재판이 필요하고 분리된 장소에서 반대신문이 진행되어야 할. 헌재의 결정에 여성계 등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중 가출 청소년이나 한부모 가정 출신 등 취약계층이 대다수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40%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인데요. 수익이 감소하게 된 카드사들은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에 비해서 불리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간 카드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가맹점엔 0.8%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매출이 1억 원인 사장님은 80만 원을 카드사에 수수료로 내는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수익이 감소한 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매출액 구간별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3억 이하는 0.3%포인트, 5억 이하는 0.2%포인트 낮아집니다.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 원이 됩니다.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카드사들이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수수료 인하 여력을 갖췄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인데 카드사들은 올해 실적은 카드론 같은 대출이 증가한 일시적 원인이고 오히려 수수료는 적자라는 입장입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네이버, 카카오페이 같은 결제가 늘면서 카드 수수료 수입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랫폼 결제 서비스는 온라인 간편 결제를 이용할 때 2에서 3%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카드사에 비해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겁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서는 간편결제 사업자, 페이 사업자 등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수수료 갈등은 빅테크 업종의 영역 확장으로 인한 마찰이 전통 금융업과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힌 소상공인 연합회는 플랫폼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율도 낮춰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FA 최대여 나성범 선수가 예상대로 기아와 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6년 최대 150억 원으로 역대 FA 최고액 타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양현종에게 최후 통첩을 한 지 하루 만에 기아는 거포 나성범의 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 6년, 계약금과 연봉 각각 60억 원 등 최대 150억 원 규모로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7년 이대호가 롯데로 복귀할 때 받았던 4년 150억 원과 최고액 타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아 타이거즈 외야수 나성범입니다. 어렸을 때 야구 막 보러 다니고 그랬던 팀에 와서 또 기분이 좀 새롭고요. 올 시즌 팀 홈런 꼴찌로 거포보광이 절실했던 기아는 FA 시장이 문을 연 지난달 26일 장정석 단장이 직접 창원에서 나성범을 만났고 지난 7일엔 이미 총액 150억 원의 조건을 제시하며 나성범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첫날부터 단장님께서 되게 관심 있게 봐주시고 대표인 이사님도 그렇고 그냥 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나성범은 자필 편지를 통해 모든 능력과 성공은 NC가 대가 없이 준 선물이라며 창원의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겠다고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NC의 창단 멤버이자 프랜차이즈 스타로 9시즌 통산 타율 3할 1푼 1리에 212홈런을 기록한 나성범은 2014년 챔피언스필드 개장 첫 홈런의 주인공으로 광주에서 강해 고향팀에서 펼칠 야구 인생 2막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장풍을 쏜 것처럼 손 안 대고도 수비수를 엉덩방아 찍게 한 드리블 보시죠. 넘어지는 모습을 흉내내는 짓궂은 세리머니로 마무리하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올겨울 최강 한파가 들이닥칠 전망입니다. 당장 내일 오후부터 한파와 폭설 예보가 있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이 우려되는 지역은 영동 지방인데요. 저녁부터 눈발이 강해지기 시작해 토요일 오전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동부에도 최고 3cm의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 지방에는 눈이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찬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추위도 극심해집니다. 오늘 낮에는 영상 8도까지 올랐던 기온이 내일은 2도에 그치겠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 14도, 일요일에는 영하 16도로 더 떨어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이 15도 이상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중부지방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경기도는 오전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영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에는 중부지방부터 추워집니다. 서울의 기온 2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떨어지겠고 대구와 광주는 10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서해안 지방에서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이번 한파 쉽게 꺾이진 않아서 다음 주 중반 이후에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